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의하이 그 광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사라졌네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캐나다 명문 맥길 대학교 연구팀이 전 세계 43개 나라를 대상으로 이 출퇴근 시간을 조사해봤더니요, 우리나라가 평균 1시간 48분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이 43개국 평균 통근 시간이 1시간 8분인데 그보다 무려 1.5배나 길었다는 거죠. 오늘도 그 긴 시간 거리에 쏟아내고 오신 분들을 위하여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연립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시흥시 정왕동에서 닭강정합니다. 한 손님이 맛이 없다면서 환불을 해달래서 해줬죠. 세상에 저렇게 거의 다 먹었더라고요.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하신 김경태님. 아유, 자, 강원도 두타산 배틀바위 전망대 갔더니 단체 등산객들이 전부 깔고 앉아서 밥 먹고 술 파티까지 합니다. 왜 저러고 사니들 하신 김진영님. 자, 그제 야구 한일전 끝나고 도쿄돔 앞에서 양국 야구 팬들이 모여서 부산 갈매기 등등 함께 응원가를 열창했습니다 하신 도쿄의 정재호님. 예, 자, 전남 화순군 삼천리 산책로를 걷는데 강아지 2마리가 달려오는 것 같아서 봤더니 어라 하고 봤더니 수달 2마리. 아하, 수달이 강아지처럼 산책로를 뛰어오는 건 처음 봤어요 하신 안동수님. 신기합니다. 예. 자, 그리고 박영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예, 첫 번째 가볼까요? 예, 김수용 촬영 중 실신입니다. 어제 알려진 소식인데 방송인 김수용 씨가 촬영 중에 이 실신했다. 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자, 그럼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은 의식과 호흡이 돌아온 상태라고 합니다. 이 방송인 김수용 씨 지난 13일에 유튜브 촬영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응급실로 옮겨서 치료를 했는데요. 이날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수용 씨의 귓불에 보이는 사선 모양의 주름이 전조 증상이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한쪽 또는 양쪽 귓불에 사선으로 깊은 주름이 나타날 경우에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른바 프랭크 징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수용 씨 10년 전 사진도 한번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그때는 귀에 주름이 없더라. 맞습니다. 이게 뭐 직접적으로 신장 질환을 일으킨 요인이 됐는지 그것은 뭐 인과관계가 증명된 건 아닙니다. 다만 산소 또 영양 공급, 혈액 같은 게 부족했을 때, 장애가 생겼을 때 귓볼의 조직 탄력성이 감소돼서 콜라겐 섬유 손상 이런 거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냥 추측할 수 있는 또 주장들이 있을 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걱정이 돼서 지금은 좀 의식이 회복돼서 시술도 다 받았다고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도 연락을 한번 드려봤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잘 받았고 뭐 아주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고 건강하게 살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 자, 근데 그 내용도 있어요, 박 변호사님. 그 동료 네. 개그맨 후배가 뭐 괜찮냐 그랬더니 조이금 굳었다. 이 좀 장난을 쳤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막 개그맨 코미디언이죠. 윤석주 씨가 형님 괜찮아요? 걱정되네요 하니까 다행히 안 죽었다, 살았다, 죽다 살았다 하니까 좀 장난으로 조이금 굳었다, 아싸 이래 하니까 또 아깝다 이렇게 까비 이렇게 했거든요. 아마 이게 이제 좀 개그로 승화시키는 모습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개그맨들끼리 이제 사실은 저거를 개그로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진짜 저 상황에서 조이금 굳었다 뭐 이런 농담도 대단하지만 그러게 아깝네 하고 받아치는 김수용 씨도 참 대단합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뭐 아프든지 수술을 했든지 간에 개그맨 본능이 나오는 거고 또 저희에게는 그만큼 개인적으로도 많이 가깝고 흉급을 터놓을 정도니까 저게 서로 농담이란 걸 알고 그걸 또 농담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절대로 아까운 거 아니죠. 다행입니다. 큰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장소 불문 풀 악셀입니다. 자, 도로 위 아찔한 천태만상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느 주택가 앞 좁은 골목길,
자, 그런데 저 길 걷던 여성이요.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갑자기 슝! 보셨습니까? 이거 빨리 돌린 거 아닙니다. 원래 속도예요. 분노의 질주를 하는 흰색 아바떼 아슬아슬 행인을 비켜가는데요. 자, 놀란 행인들은 어니 벙벙 스톱한 채로 차가 지나간 쪽만 쳐다봅니다. 이번엔 왕복 8차선 도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띵 녹색불 신호받고 좌회전을 하려는데 갑자기 오요요요요요 흰색 차가 사람으로 빙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끽 스톱한 차량. 네가 피해가 난 그냥 갈래 하면서 쌩 갑니다. 자, 양 변호사님 첫 번째 영상부터 설명 좀요. 제 영상이 지난 16일 오후 3시 18분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찍히는 건데 그냥 한눈에 봐도 차 한 대가 아슬아슬 빠져나갈 정도의 좁은 길인데 저 길을 저렇게 휠스핀이라고 하죠. 차 바퀴가 너무 가속하면 헛바퀴를 돌거든요.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렇게 휠스핀을 해가면서 저렇게 빠르게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 직전에 한 10초 정도의 아이들 길 건너고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또 이 제보를 해주신 그분은 그 주차된 차 사이에서 아이들이 또 나오는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데서 보는 사람들이 저기 빨간 금 쳐 있는 걸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같다라는 그러네. 의견도 있고 이거 사고 날 것 같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차량 번호가 특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우, 정신 나간 인간. 두 번째 영상 차량은 번호판도 안 보여서 신고도 못 하셨대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6일 오전 9시 10분쯤 일어났던 사고였는데요. 제보자가 경북 포항의 한 왕복 8차선 교차로를 지나고 오. 있었어요.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는데 우측에서 오던 흰색 승용차, 우회전을 하려다가 갑자기 직진을 하면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모습입니다. 제보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진짜로 부딪힐 뻔한 정말 큰 사고가 될 수 있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번호판이 안 보여서 신고도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입으로 검수 완료. 자, 식당에서 포착된 충격적인 장면.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방 조리대에 서 있는 남성. 그런데 말이죠. 자세히 보세요. 쏙 냠냠 맛을 보더니 맨손으로 날치알을 톡톡. 아하, 저 손가락 입에다 갖다 대고 그걸로 또 그 음식물에 날치알을 자, 이 맛이지.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쫙 어느새 접시 위에 완성된 음식. 자, 1번 테이블 나왔습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초밥 장인의 손맛 아니 침맛인가요? 네, 지난 10일 저녁 시간에 충북 청주시의 한 일식집을 방문했던 제보자께서 제보해 주셨어요. 가족 6명이서 인당 5만 원어치의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주방 쪽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어요. 주방에 보이는데 딱 저렇게 한 남자 직원이 이 손가락에다 침을 묻힌 다음에 그걸로 날치알을 또 요리 놓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예. 이 남자 직원한테 항의를 했더니 맨 처음에는 부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랬더니 시인하면서 이게 습관처럼 나왔다 그런 거예요. 그럼 늘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도저히 식사를 끝까지 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나오게 됐는데 음식값이 6명이니까 30만 원인데 15만 원만 계산을 했대요. 근데 15만 원은 또 왜 하셨는지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너무 불쾌해서 구청 위생과에 신고 접수를 했고 구청에서는 이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겨서 외식을 할 수가 없는 마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방에서 음식 포장 중 가위로 그러는데요. 음식을 툭 하더니 입으로 쑥. 이 맛이야 바로. 자, 입은 계속 오물오물 쩝쩝. 그리고는 마저 음식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먹던 거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긴 젓가락이 없나요? 저게 왜 맛을 과위로 보는지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배달 라이더가 제보한 영상입니다. 이 업체는 죽 배달 전문 업체인데 지금 죽을 싸서 포장재 안에 음식을 과위로 쿡 찔러가지고 그걸 쏙 맛을 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그 또 직원이 나중에 보니까 가위로 음식뿐만 아니라 일반 물건도 또 잘라요. 그 빨아먹고 아이고. 자르고 넣고 빠르고 뭐 비위생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서 이렇게 제보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생일마다 김장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0년 차 50대 주부입니다. 저희 시댁은 매년 이맘때 김장을 하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저의 생일에 맞춰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일날 여행을 가거나 따로 시간을 보내지 못한 지도 오래됐죠. 올해도 역시 제 생일날 김장을 하러 시댁에 도착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아주버님이 일이 바빠서 갑자기 못 오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저와 남편이 하루 종일 배추를 나르고 다듬으며 김장을 했는데요. 얼마 뒤 아주버님의 프로필 사진이 여행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때마침 저희 집에 김장김치를 받으러 온다길래 설마 하고 물어봤죠. 아이고, 제수 씨, 잘 지냈어요? 아주버님, 프로필 사진 바꾸셨던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유, 강원도지. 아이고,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사진이 아주 예술이더라고요. 요새 계속 비 왔는데 또 언제 다녀오셨대? 지난주 주말에 딱 날씨가 화창했잖아. 안 나갈 수가 있나? 바로 출발했지요. 지난주 주말이면 저희 김장한 날 말씀이신 거죠? 그나저나, 이분 김치 맛이 아주 예술인데요. 아유, 잘 만들었지요? 아니, 바쁘다더니 여행이라니요. 심지어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사실 아주버님이 취업도 결혼도 모두 늦게 한지라 시댁 식구들의 아픈 손가락이긴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아주버님에겐 유독 관대하시죠. 그런데 저희 남편까지도 사정이 있겠지라면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만 나쁜 며느리인 것 같은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이 사연자입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무뎌져서 제 생일날 김장하는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왜 아주버님이랑 우리 그이랑 차별하세요? 같은 아들 아니에요? 김장하는 사람 따로, 처묵하는 사람 따로, 이럴 수는 없어요.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예요. 어머머머머머, 지시엠이 한 대 때릴 기세네. 얘, 너 서방도 가만인데 왜 옆편 내가 난리니? 지훈이는 늦장가 가서 부부끼리 더 놀고 싶은 거야, 인지상정이니? 좀 놀러 다니라, 봐줬다. 왜 뜸냐? 뜰버 X. 박 변호사님. 이거는 저는 김장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차별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당연히 사연자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교수님. 네. 오늘의 사연자는 진짜 성품이 너무 좋으시네요. 지금 결혼한 지 20년 차예요. 그럼 20년 동안 거의 매년 이랬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교수님이었다면 안 하죠. 뭐 당연히 안 하는 거고. 만약에 꼭 김장을 꼭 시어머니께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생일 피해서 그 다음 주쯤 해야죠. 저도 제 생일은 소중합니다. 오, 예, 양 변호사님. 대한민국 사람이 김치는 우리가 좋아하고 또 김장김치만의 특별함도 있고 이건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그 문화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꾸.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들 김치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저도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사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가족분들께서도 도다미님 내년부터 김장은 각자 해먹는 걸로 하세요라고 말씀하셨고, 아아님께서 그동안 생일에 그렇게 김장했으면 됐습니다. 한 번쯤 들이받으세요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터치. 예. 쿡셀의 혁신으로 요리의 즐거움은 계속된다. 홀로그램 큐브와 블루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맛을 살리다. 요리를 살리다. 쿡셀 홀로그램 큐브. 좀 뜬다는 패딩들 다 내 밑으로. 올겨울 가볍게 압도. 에이라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필보다 더 작은 쿠쿠 초소형 정수기. 100도씨 끓인 물은 물론 차가운 냉수까지. 작은 것은 오직 사이즈뿐. 쿠쿠 미니백 초소형 정수기. 판피린, 기침, 콧물, 목감기엔 어떤 증상이든 한 병으로 판피린. 마시니까 빠르게 싹! 판피린 큐. 자기 전엔 새로 나온 판피린 나이트.
전 남자친구가 가게 유리창을 깨고 도망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별 후에도 연락을 계속해서 차단하자 집까지 찾아와 택배를 뜯기도 했는데 법정에서는 반성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기막힌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자, 인천에서 지난 4월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제보자 약 2년 전부터 친구와 함께 인천에서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떡 케이크와 도라지 전과 등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가게인데요. 그런데 지난 4월 23일 아침에 인근에 있는 다른 가게 사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가게 유리창이 깨져 있는데 빨리 와서 확인을 해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부랴부랴 가봤더니 강화 유리로 된 전면 유리에 아주 큰 구멍,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큰 구멍이 나 있고 가게 안에 큰 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술에 취해서 던지고 간 건가 싶었는데 사실 이 강화유리라는 게 그렇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신고를 받고 온 경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머리 높이에 던졌고 돌도 꽤 큰 걸 보면 장난이나 실수보다는 원한을 품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보자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마 싶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가게에 CCTV가 없어서 확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경찰이 다른 가게 CCTV에 범인의 모습이 포착됐다라면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제보자 한눈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 사람 바로 헤어진 전 남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 남친 경찰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네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는 돌이랑 대화를 하다가 그만. 자,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전 남자친구더라고요. 저희 가게를 와서 열받는다라는 듯이 머리를 넘기면서 가게를 쳐다보더니 이게 뭔가 못 참겠다라는 듯 뒤쪽에 돌 쪽으로 가더니 그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깨고 막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요. 경찰서 받을 때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가 있어야 입을 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자기 산책 중이었다. 돌하고 대화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무라일체의 진술을 보여주나요? 돌이랑 대화가 됩니까? 경찰이 이제 전에 준 얘기긴 합니다. 경찰이 이제 이 전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전화를 받으면 뭐 긴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담담하게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만약에 증거를 좀 보여주면 그때 입을 열겠다라고, 아마도 그 근처에 CCTV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CCTV에 포착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때 한 말이 그겁니다. 산책 중에 돌과 대화하다가 그랬고 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가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20분 거리에 사는데 또 새벽 2시에 와가지고 무슨 산책을 합니까? 라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경찰 역시 이상하다 알아서 경고는 했는데 조심하라면서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가게에 여자 둘만 있기 때문에 가게는 석 달째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요즘에 뭐 반려돌 같은 걸 키우는 이렇게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뭐 그런 거였다면 던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 갖고 있어야지. 자, 그런데 저 짓을 하기 직전에 또 이 제보자 여자 사장님의 집까지도 갔었다면서요? 네, 이 제보자께서는 이 유리창이 깨졌던 날에 경찰 조서를 쓰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현관 앞에 택배가 있는데 택배가 찢어진 상태로 그 물건이 나와가지고 있고 택배 봉투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다 꺼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게 전화를 해서, 이때만 해도 이제 남자친구인 것 같지만 확신은 못하고 있었을 때니까 경찰에게 가게에 돌 던졌던 사람이 우리 집에도 왔었던 것 같아라고 알렸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이제 무서우니까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집을 나와서 다른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는데 또 집이 바로 나가지 않아서 월세도 수개월 냈어야 해요. 경제적인 그런 어떤 피해도 입은 겁니다. 경찰이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전 남편이 이 제보자의 집에 찾아가서 택배를 뜯어서 확인하는 모습 포착됐고요. 곧장 근처에 있는 제보자의 가게로 가서 돌을 던진 모습도 포착이 된 겁니다. 근데 제보자께서 말하기를 택배 물품은 워치 스트랩과 두꺼운 남자 양말이었대요. 근데 둘 다 이 제보자가 필요해서 산 건데 아마도 이 전 남친이 남자 양말이 나오니까 아,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화가 난 게 아닐까 추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남자친구가 헤어진 후에 굉장히 집착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상당히 합리적 의심 같은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 사람 헤어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보자에게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카카오로 연락이 오면 저는 카카오를 차단을 하고 오픈 채팅으로도 저한테 연락을 하고 그것도 차단을 했고 DM으로 가계 계정을 만들어서 저한테 연락을 해오고 저한테 계속해서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고 그 친구에 대한 모든 걸 다 차단했더니 자기가 재직 중이던 회사 계정으로 제 프로필에 좋아요를 누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이상적으로 집착이 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 만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난 너를 만날 의사가 없다 라고 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자기는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자, 집착 나왔습니다. 집착. 집착한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이분이 이제 가게 때문에 낯선 곳에 와서 일을 하느라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맛집 찾아다니는 모임에 들어갔답니다. 그 모임에서 만났다는 건데 연말쯤에 너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길래 사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주 만날수록 보니까 가치관도 맞지 않고 또 술 마시면 너무 사람이 과격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리 와 하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넘어져서 무릎이 멍이 들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미안 별일 아니라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만 좀 해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사귄 지 3개월도 안 됐을 때 그랬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라고 둘이 만나서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얘기하고 잘 풀어서 헤어졌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연락이 얼마 한동안 뜸하다가 다시 연락을 취하면서 전화로 만나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모임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 그 모임에서 자기 험담을 그렇게 또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 헤어진 남자친구가. 그래서 그 모임도 나오고 SNS에 메시지 이런 거 다 차단을 했는데 그랬더니 나중에는 지인 지역 다른 SNS 계정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오고 또 자기 다니던 회사 계정으로도 좋아요 누르고 가고 그래도 다 끊었대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조용하길래 이제 멈췄나 보다 싶었는데 이 사달을 저지른 겁니다. 자, 정리하면 헤어졌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또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만나자고 하고 험담하고 괴롭히더니 급기야 집까지 찾아와서 택배 뜯어보고 또 유리 돌과 잘 대화하다가 그거 던져가지고 유리창까지 깬 겁니다. 자, 결국 이 남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는데요. 자, 거기서는 온전했을까요? 직접 현장에서 일을 지켜본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법정에서는 돌을 던진 건 맞다. 반성하고 있다. 근데 집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진 않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 그리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그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그 부분이 화가 나고요. 저한테 진심 어린 사과는 전혀 없었고 진짜 화가 나는 거는 자기가 운동을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서 몸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운동도 못하고 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그래서 자기 몸이 다 망가지고 있다. 이게 반성문인 거예요.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맥락이 없어. 지금 몸 망가지는 게 대수입니까 지금? 네 몸 망가진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재판입니다. 재판에는 피해자가 참석할 수가 있죠. 첫 재판이 9월에 열렸었는데 이 제보자 참석을 했고요. 놀랍게도 참석하니까 인사를 하려고 다가왔다고 해요. 지금 피해자 가해자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섰으니까 표정 굳은 채 재판을 받았다고 하고 재판받는 동안 계속적으로 엉뚱하고 황당한 주장을 계속 반복했다라고 해요.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돌을 던진 건 맞는데 집에 찾아가거나 연락한 건 없다라고 하고 헤어진 거는 또 자신이 먼저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계속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진심 어린 사과도 없고 합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공탁금 100만 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지금 판사도 그 얘기를 했다고요. 유리값도 안 된다, 공탁금이. 그렇게 하면서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고요. 현재 검찰이 항소한 상태입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 전형적인 스토킹 아니에요? 안 그래도 이분들 사건 발생했을 때 이거 추가로 스토킹 신고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법적 자문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게 스토킹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스토킹 피해자분들을 도와주는 곳을 찾아가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지금 추가 고소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좀 생겼네요. 이게 이미 특수재물손괴 그 유리창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까지 넘어가 버렸잖아요. 예. 신급이 달라서 두 개를 묶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별도로 아마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라는 거고 이분이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처음에 자기도 몰라가지고 스토킹 고소를 못했는데 여성의 전화 1366도 있고 또 정신적 피해에 관해서 도움을 주는 것들도 있고 또 이 법률 지원하는 것도 여러 것도 있으니까 혹시 다른 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도움 받아라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주셨네요. 예, 여성 긴급 전화 1366 여기서 피해자 심리 상담 그리고 법률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런 또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스토킹 피해 대해서 말이죠. 예,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지난 9월 경기도 부천에서 한 여성 유튜버가 생방송을 하던 남성 유튜버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에 복부와 팔을 찔린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요.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걸까요? 예, 지난 9월 이 사건 떠들썩했습니다. 그때도 이 사건 파장이 워낙 커서 이 막장 BJ들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한창 있었는데 자, 교수님 먼저 가해 여성입니다. 그리고 피해 남성 어떤 관계인지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이 사건의 피해자인 남성 유튜버는요. 혼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뭐를 먹거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콘텐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성 유튜버가 댓글을 달면서 잘생겼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둘이 유튜버니까 이제 만나서 같이 라이브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신혼여행 부부 컨셉의 라이브나 이제 영상을 찍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남성 유튜브가 진짜 숙심이나 사십은 전혀 없고 정말 방송으로만 하는 거면 이제 나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여성 유튜브가 나도 가능하다. 나는 방방바가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송은 방송으로 봐. 이런 게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둘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사람은 대만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콘텐츠를 찍게 됐는데 여행 중에 두 사람 사이에 충돌이 생겼고 결국 이 남성 유튜버만 하루 일찍 귀가하게 됐습니다. 과거 예능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결혼했어요. 그렇게 가상 부부 컨셉처럼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서 3박 4일 일정으로 함께 갔는데 피해자가 하루 일찍 대만에서 한국으로 남자가 먼저 와버린 겁니다. 그 일로 여성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두 단계가 좀 나눠요. 처음에 이 혼자만 돌아가겠다 하니까 여성이 그러지 말아라고 아웅다웅 했는데 아무튼 이 피해자는 그냥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탔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해자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5시간이 넘도록 이 여성이 혼자서 이 인터넷 방송을 켜서 계속 피해자를 비난을 하는 방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여성도 귀국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만나자라고 연락을 해서 그냥 두 사람이 부천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근데 다른 유튜버들도 2명이 합류를 했는데 거기도 또 남성 1명, 여성 1명이 와서 어쩌다 보니까 유튜버 남성 2명, 여성 2명이 그렇게 함께하는 술자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넷이 술을 마시는데 그것도 라이브 방송을 했던 거예요, 유튜버들이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켜놓은 상태에서 그래 술자리를 하다가 그 라이브 방송을 보고 이 피해자하고 원래 결혼했어의 컨셉을 갖던 다른 유튜버 말고 다른 여성 유튜버하고 잘 어울린다는 댓글을 보고 이 원래 그 부부 연기를 했던 그 여성이 좀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라방을 네. 보던 그 시청자들이 네.
야 누구랑 너 되게 잘 어울린다. 네. 니들이 부부해 연인해 뭐 예, 이렇게. 그렇게 그걸 보니까 저 여성이 나 집에 갈래 하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아니 우리가 진짜 사귀는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냐라고 했는데 아무튼 화를 내면서 그냥 집에 가버렸답니다. 그 여성은. 자, 이번 사건의 가해자 그 여성 유튜버 혼자 집으로 간 뒤에 그 자기 집에서 또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고 피해 이 남성을 향해서 이런 또 충격적인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너 무덤 들어갈래? 당시 영상 직접 한번 보시죠. 나 쓰레 방송 안 해. 제일 떨어지는 방송 안 해요, 저는. 사귀는 사이냐니까 사귀는 사이가 아니래. 그럼 내가 방송을 왜 해? 니가 아. 원래 얄미한 사자 코털을 건드려, 이 나 제정신 아닌 사람이야. 니 같아. 내가 더 이야. 너 깜빵 들어가고 싶냐? 깜빵 들어갈래? 무덤 들어갈래? 선택해봐, 이 아, 정말 이런 거 전해드릴 때마다 진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BJ들 좀 없앨 수 없나? 어? 굉장히 살벌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그 술자리에서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간 여성이 라이브 방송을 켜고 혼자서 또 이 술자리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분명히 사귀는 게 아니고 신혼부부 컨셉으로 방송만 하는 거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던 건데 이 여성은 사귀는 게 아니면 내가 왜 이 방송을 했겠냐라면서 방송 내내 욕설을 하면서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우리 아무 사이 아니지 않냐라고 했던 게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여성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요. 급기야 어디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냐라는 말을 하면서 감방이랑 무덤 중에 너 어디로 들어갈래?라는 이런 살벌한 협박까지 합니다. 또 채팅창에서 어떤 분들은 너희들은 왜 자꾸 이런 사건을 전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외면하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딱 보셔도. 하지만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고 또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또 엄청납니다. 정말 엄청난 부자들이 많대요. 저도 놀랐는데 마냥 외면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좀 전해드리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지금 벼랑 끝까지 왔는지를 좀 저희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진짜 사건은 앞서 보신 그 라이브 방송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날 사람들이 뭐 밑에 있다 데려가라 이러길래 그래서 아니 밑에 왜 있냐 집에 간 애가 근데 데려가는데 갑자기 누가 달려오더니 칼로 찌르는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그때 배가 2번 찔렸고 이제 제가 낚다가 손도 2번 찔렸고 피가 좀 많이 났었는데 나중에 또 알게 된 건데 그 다른 유튜버 방송에 제가 칼을 손에 들고 이렇게 숨어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유, 이게 뭐야 또 이게. 피해자 얘기긴 합니다. 이 여성이 떠나고도 라이브 방송을 계속 했다고 하고요. 근데 댓글이 이제 있는데 밖에 계단에 그 여성이 와 있다. 가해자죠. 여성이 와 있다라고 해서 데리러 건물 계단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이 여성이 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흉기 찔리는 모습은 이렇게 방송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표정, 목소리가 모두 방송으로 나갔고요. 지금 말씀은 요 모습입니다. 복부하고 팔하고 손에 그 칼을 찔렸고요.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졌는데 전치 8주 상해를 입었는데 봉합 수술을 받고 2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팔을 움직이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2차 수술, 흉터 치료 수술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다음에 그대로 집으로 이 여성 도망갔고요. 직접 경찰에 신고해서 나중에 자택에서 긴급 체포가 됩니다. 이 여성이 말이죠. 흉기로 찌른 뒤에 집으로 도주했는데 자기 집에 가서 또 방송을 했습니다. 자, 얼마 전 이 사건 공판이 열렸는데요. 자, 이 여성 반성문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본인을 위해서는 이제 반성문도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긴급 체포될 때는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피해 뭐 정도나 정황들이 감안돼서 특수상해로 혐의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은 검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농락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범행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성문을 제출한 거예요. 그러나 피해자는 여성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도 이제 여성이 운영하는 채널의 그 시청자들이 있잖아요. 그 시청자들이 피해자의 개인 연락처까지 알아내서 너 여성과 합의해주지 않으면 흉기 들고 찾아간다 이렇게 협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하기도 두렵다고 합니다. 지금 피해자는 협박범들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일단 뭐 부천 BJ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부천역 앞에서 막 개인 방송하면서 막 자, 그래서 부천시장이 단속한다고 했고 실제로 양 변호사님 단속이 좀 이루어지니까 부천역 그 광장 앞에 있던 BJ들이 전부 또 단속 이후에 부평역, 송내역으로 이동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서나 봤던 풍선 효과가 또 나온답니다. 그렇게 기가 막힐 노릇이고 사실 이 피해자분이 이렇게까지 좀 이 여성의 엄벌을 원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 BJ들이 활동을 하다가 이 여성이 좀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이런 식의 막장 방송이 좀 멈출 텐데 또 이 여성이 그냥 흐지부지 풀려나게 되면 또 잘못된 메시지를 이 BJ들에게 줄까봐 걱정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모호한 상황이에요. 8주 정도고 아주 심한 상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초범일 경우엔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정도의 또 범죄는 아니라서 이제 합의 여부가 제일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 지금 제보자 같은 경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합의는 돈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여성은 뭐 소액을 아주 공탁을 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재판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 막장 BJ들 유튜브 뭐 또 이런저런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이런 막장 방송인 BJ들 진짜 좀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정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는 남성.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차량이 남성을 들이받습니다. 극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남성은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 사고로 직장도 잃었고 오랜 여자친구와도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남성에게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자,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제보자는 30대 남성입니다. 9년 전에 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문직 시험에 합격해서 법인에서 1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야근을 했어요. 그러고 퇴근을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떴을 때 이 제보자 앞에 펼쳐진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치료에 매달렸지만 끝내 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인생이 완전히 확 달라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목 아래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정말 많은 게 달라졌는데요. 일단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으로 10억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가족에게까지 손을 벌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보상금으로 어떻게든 제가 혼자 살아볼게요 라고 선언을 하고는 독립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게 말이 되냐면서 만류를 했고요. 결국 제보자도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다시 함께 살기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후에 가족이랑 상의를 했어요. 보상금 10억 원은 나중에 의료기술이 더 발전하면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게 가능해질 때가 올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손대지 않고 보관을 하기로 했고요. 그 대신 제보자 그동안 자신이 모아둔 개인 자금을 부모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네.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여러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걸을 수 있는 또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이 이 병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결국은 글도 읽고 뭐 쓸 수 있는 그 정도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가족들의 신상에도 많이 변경이 생겼는데 어떤요? 부모님이 몇 년 전에 경기도에 땅을 사서 집을 짓겠다고 했고 나중에 결국은 근사한 전원주택이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또 부모님 각자 명의 차 한 대씩 구매를 했다고 하고요. 제보자가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부모님 경제 사정. 그럼에도 부모님이 너 신경 쓸 거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꺼내는 걸 싫어하셔서 결국은 더 이상은 물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집도 짓고 차도 사고 하지만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궁금했지만 넌 신경 쓰지 말아라. 하하. 네, 거기서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제보자분에게 결혼해서 자녀가 셋이나 있는 동생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예.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나서 세상에 도박에까지 손을 대가지고 완전히 파산 직전에까지 이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 동생 부부가 집에 찾아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남동생이라는 사람이 진짜 죽고 싶다라는 식으로 문자까지 보냈고 급기야 부모님까지 나서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네가 장남이니까 급한 불 좀 끄게 동생 좀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안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제보자분도 나름 큰 결단을 한 겁니다. 대신에 차용증도 쓰고요. 차용증. 그리고 남동생으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리면 바로 갚겠다라는 약속까지 받고 거액을 빌려줬답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요. 최근에 이 제보자의 몸 상태가 악화가 되면서 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집은 병원과 거리가 좀 있어서 집에서 치료가 어렵고 또 나이 드신 부모님께 더 이상 기대는 것도 힘들어서 제보자가 이제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적으로 치료를 좀 받으려고 결심을 하신 겁니다. 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하면서 10억 원 그 보상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 그런데 부모님은 답변, 돈이 어딨냐면서 집 짓고 동생 빚 갚는데 다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린 너 돌보느라 몸도 다 망가졌다. 그런데도 그 돈을 꼭 받아야겠냐 선을 그으셨고요. 그 이후로 보상금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 아프다. 우린 줄 돈 없으니까 그만 좀 얘기해라. 화만 내신다고 합니다. 아니 남동생 집 팔아야죠. 이 8년 동안 부모님은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집이나 뭐 차 문제는 그냥 할 수 있지만 남동생한테 빌려준 돈만큼 반드시 받고 싶다라고 합니다. 돈을 갚겠다라고 남동생이 얘기를 하지만 집을 팔면 우리 가족이 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남동생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요. 아니, 그때 막 약속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예. 이 돈을 도박하고 주식 투자에 다 썼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더 상당히 화가 나고 그 후에 안부 연락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오니까 부모님도 역시 남동생 모두 기어이 그 돈을 받아서 남동생 가정 깨트리려고 하느냐, 독립하지 말고 지금처럼 같이 살자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전신마비 상태인 제보자분께서 이 장애인 보조 기기를 사용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고 저희와는 주로 메일로 소통을 했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자, 직접 목소리를 내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음성 대역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0억 원을 맡겼는데도 지금 저는 기초수급자가 되어 심각한 통증 속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남동생 가정을 위해 저만 희생하면 된다고 말하네요. 부모님은 오랫동안 저를 돌봐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이 정말 큽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렇게 제보하게 됐습니다. 자, 언젠가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지면 그때를 위해서 간직해온 10억 원. 뭐 부모님이 쓴 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마음먹기에 따라 쓴 부모님이 쓰신 돈도 이거는 이제 부모라서 형사처벌을 못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 횡령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부당한 이득인 거고요. 원인 없는 이익인 거예요. 불법 행위로 받아간 거고 특히 남동생이 가진 부분은 분명히 차용증까지 금액이 명확합니다. 사실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그 집이 지금 아직 재산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해서라도 받아올 수 있거든요. 저게 집이 남아있으면 다행이라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렇게 무능력하게 주식 투자나 도박으로 써버린 돈이면 그 집도 저는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저거는 그 돈을 안 받아내는 게 동생 살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정이
유지가 저 돈을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돌려받는 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저는 솔직히 그 부모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보자께서는 부모님의 헌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헌신은 무척 아름답죠. 부모님의 헌신은 아름다운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헌신과 착취가 공존하고 같은 얼굴로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남동생은 뭐 정말로 좀 혼나야 되는 사람인 거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면 큰아들은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큰아들은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숨 얘기, 생존 얘기, 미래 희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모님께서 네가 꼭 받아야겠냐, 그냥 있는 대로 우리 같이 있자, 뭐 이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보면 뭐 가족의 사랑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큰아들 보러 희생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뭐 사실은 양 변호사님 얘기처럼 부모님도 사실 일정 부분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동생은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큰아들은 역경을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전신마비를 극복하려고 하는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은 도박에 뭐 주식에 중독을 빠지고 있고요. 그 부모님께서 정말로 마음을 바꾸셔야 되고 필요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어두운 밤, 흰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멈춰 있는데요. 차량 문이 굳게 잠겨 있고 전면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운전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경찰봉을 콱콱 휘둘러 보는데 창문이 쉽게 깨지지 않아요. 다른 경찰관이 급하게 뛰어가서 더 큰 장비를 들고 꽝! 창문을 깨는데 성공을 합니다. 운전석 창문도 마저 부순 뒤에 유리 사이로 팔을 쑥 넣어서 잠금 장치를 풀죠. 자, 그 순간 차량의 불길이 화르르 치솟기 시작해요. 보이시죠? 풀렸다. 경찰관이 재빨리 문을 열어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끌어내리는데요. 그 경찰관이 힘을 합쳐서 터지는 거 아니에요, 운전자를 구조하는 순간 차량은 검붉은 아이고. 화염과 연기에 완전히 덮여버렸습니다. 야, 구사일생. 경찰관들의 빠른 대응으로 운전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불길을 뚫은 저 두 경찰관의 용기가 참 멋있습니다. 역시 민중의 지팡이 같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자, 남성이 음식으로 잔뜩 더러워진 바닥에 이게 너무 더러워서 버둥거리다 일어나서 진열된 음식 그릇을 들어서 와르르 엎어버리고 심지어 직원들 향해 음식을 저렇게 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손님이 그의 목을 꽉 잡고 제지해보려고 하는데 자, 남성은 그릇을 휙휙 휘저으면서 물러서질 않습니다. 아이고. 결국 식당 직원이 나서서 남성이 들고 있던 그릇을 가져가는데요. 저 남성 여전히 흥분을 가라지 않고 또 바꿔나가서 직원을 향해서 팔을 휘두릅니다. 도대체 왜? 자, 저 남성이 난동을 부린 이유. 배고프니까 공짜로 밥 좀 줘 했다가 그 요구를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난동으로 손님과 직원이 다쳤고 결국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배가 고프면 사정을 해서 좀 해야지. 저게 뭡니까? 박 변호사님, 콩밥 먹을 거 아니에요 이제? 콩밥 먹어라. 공짜다. 공짜인가? 예, 공짜겠죠. 다음 이어갑니다. 자, 저분들은 민방위 대원들입니다. 우르르 욕실 문 앞에 모여 있는데요. 자, 그중 한 대원이 기다란 막대기로 천장을 툭툭 두드리고 있어요. 자, 긴장된 분위기 속 모든 시선이 천장 쪽으로 향합니다. 자, 그 순간 천장이 무너지더니 이거 뭐야? 길다란 뱀의 꼬리입니다. 저 꼬리예요. 무려 전체 길이는 5m, 무게는 60kg에 달하는 비단뱀이었습니다. 거대한 비단뱀이 등장해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게 됐지만 자, 민방위 대원들은 침착하게 포획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비단뱀 방송 못하겠어. 몸집이 워낙 내려왔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굵기 좀 봐. 자, 두 명의 대원이 힘을 합쳐 뱀 집게로 끙끙끙 계속 잡아당겼습니다. 저렇게.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아이템 이거 누가 골랐어? 진짜. 정말 저도 전해드리기가 힘듭니다. 교수님 짧게 한 말씀. 진짜 어떡해요. 못 보겠어요. 너무 커. 진짜. 야, 이거 PD 너 누가 골랐어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지로고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